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황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 사용관의 온정. 안녕하세요. 당신 누구신데요? 노랑입니다. 아니, 좀 당황을 했어요. 막 이렇게 저걸 보길래 원장이. 이걸 자꾸 오랜만에 다루니까 저도 헷갈려서 봤는데 잘 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어떻게 지냈어요? 시험 끝났잖아요. 시험이 어제 끝났습니다. 저는 시험이 어제 끝났고 과제도 다 끝났어요? 네, 과제도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뭔가 이게 개운한 기분이라기보다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끝인가? 찜찜한데? 개운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뭔가 엄청 열심히 시험 기간을 보냈으면 개운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험 기간은 특히 뭐가 막 시작된 건가 싶게 이렇게 끝나고 막 이런 기분이 들어서 여튼 그렇고 여러분 이 녹음은 크리스마스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별거 있나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좀 특별하게 보내시는 편인가요? 저는 아시다시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때 3년째 늘 크리스마스 맞다. 이브에 콘서트를 가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특별한 일이고 한 해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만 갔다 오면 올 한 해도 잘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딱히 크리스마스에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콘서트를 가시면 당일날은 뭐 하시나요? 당일날은 회복?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를 가서 녹음을 하신 것들을 올려주시거든요, 팬분들이. 저는 녹음을 안 하는데 그분들이 올려주신 거를 감사히 받아서 들으면서 이제 그 여운을 즐기죠. 여운은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새해가 오죠. 좋은 마무리네요. 그쵸, 너무 좋죠. 저는 좀 매년 친구들이랑 보낼 때도 있고 그냥 집에서 있을 때도 있는데 뭔가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데 그렇다고 밖을 나가면 사람들에게 치여서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기에나 싶고 항상 이런 마음으로 보냈었는데 올해는 친구들이랑 보낼 것 같아요. 파티룸 빌려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건 지금 여담을 하는 때이긴 하지만 또 여담이 있는데 좀 약간 작은 크리스마스 모임 같은 거가 저는 예상도 못했는데 우연히 그런 게 며칠 전에 있었어요. 그냥 제가 출첵 스터디를 하는데 그게 지각비랑 벌금 같은 게 모이거든요. 그게 정산을 하려고 모였는데 그때 굉장히 맛있는 것을 먹고 왜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었는데 먹고 이렇게 놀다가 어떤 다른 친구가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참 우연인 게 그 친구 생일은 여름인데 여름 생일을 겨울에 축하받은 거예요. 이제 좀 자주 못 만나는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케이크를 갖고 와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그게 되게 5명 이렇게 모인 되게 작은 모임이었는데 그게 너무 따뜻하고 연말에 그런 시간이 있어서 좀 크리스마스를 이미 보낸 것 같은. 연말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도 한번 보자 해서 모임 많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막 친구들 모여서 막 이렇게 웃고 떠들다 보면은 연말 금방 지나가고 이러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근황은 저도 이제 필카인이 됐습니다. 아, 맞아! 저에게도 축하합니다. 이제 멋있는 필름 카메라가 진짜 생겼는데 멋있어요. 이게 제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야시카 일렉트로 35 GSN이라는 1940년대인가? 그때 나온 필름 카메라인데 그거를 최근에 고쳤거든요. 고쳐가지고 이제 필름 1000롤을 넣고 이렇게 찍었는데 1000롤을 딱 그 현상이라 해야 되나? 인화라 해야 되나? 저도 헷갈려요, 항상. 근데 그거를 이제 파일로 봤잖아요. 근데 너무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카메라가 저희 집에 구석에 인테리어처럼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카메라 기능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엄마한테 혹시 우리 집에는 필름 카메라 없어 했는데 엄마가 이거 엄마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엄마 찍어주던 거라고 해서 발견된 카메라를 고쳤는데 그거를 찾으러 갈 때 엄마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찍은 대상이 엄마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외할아버지, 아버지가 본인을 찍어주던 그 카메라로 아들이 그쵸. 찍어주면 되게 어머니 기분도 남다르셨을 것 제가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찍어준 피사체가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너무 들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솔직히 막 최신 필카도 아니고 해서 좀 초점 맞추기나 조리개로 막 그 조절하고 이러는 게 되게 걱정됐거든요. 제가 카메라를 쓰던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도 저는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연말 모임들에 열심히 갖고 다닐 예정입니다. 원정 씨가 저번에 이제 뒷방 회의할 때 가지고 맞아요, 오셔서 맞아요. 찍어주셨는데, 카메라 자체도 너무 예쁘고, 또 저도 그 사진들이 좋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노랑 씨가 푸사로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찍어준 사진을. 마음에 들어서 푸사로 했습니다. 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노랑 씨는 어떻게 지내셨네요? 저는 뭐 시험이 하나 있었던 시험이 끝나서 뭐 끝났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도 시험을 하나 봤고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말하자면 시험 기간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여유롭게 공부를 하고 그 와중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신작을 막 요새 내고 계셔서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두 개인데 하나는 박솔매 작가의 인터내셔널의 밤이라는 소설인데 이거는 12월 12일에 나왔습니다. 저는 텀블벅으로 후원을 해서 받은 정말 따끈따끈한 친구고요. 그리고 그 정세랑 작가의 옥상에서 만나요 라는 소설집은 11월 30일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따끈따끈한데 이거 받자마자 조금만 읽어야지 하고 집어들어서 그 자리에서 다 읽어버린 책들이에요. 둘 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책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책들을 만나서 그래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일단 박솔매 작가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이수 작가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어떠냐면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연습도 했는데 아까 지금 떨려가지고. 노랑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완전 첫 부분이에요, 이게. 기차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가끔은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수도꼭지 돌리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디에 있다가 기차를 타는 것일까? 어쩌면 그들을 옆자리 직원이나 은행 창구 담당자로 만나면 화가 날지도 모른다. 그들은 책을 읽고 책 속의 사람들과 친하고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는 시키는 일을 깜빡해서 혼을 내면 웃어버리고 그게 있잖아요 라며 아까 한 말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 책 속에 있는데 이 책은 말이지요 하고 말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혹여 다른 곳에서 그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금세 자리를 바꾸거나 바쁜 일이 생긴 것처럼 전화를 받거나 하기 때문에 기차에서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것일지 모른다. 대전역에는 성심당이 있고 대전역을 나오면 칼국수를 파는 식당이 있다. 길을 걸으면 칼국수를 파는 식당을 만나고 방향을 바꿔 걸어도 칼국수집이 있고 당신은 생각한다. 칼국수를 파는 식당이 왜 이렇게까지 많지? 광주역을 오가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줄었다. 이러다 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송정역을 주로 이용했는데 광주역이 문을 닫는다고 광주 송정역이 광주역이 되지는 않겠지. 된다면 송정역이었던 광주역 가주세요. 송정역 말고 구광주역이요. 사라진 곳을 늘 생각해. 앞서서 생각해버린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해도 당신은 10시간을 이틀을 사흘을 기차에서 보낼 수는 없다. 사람들은 내리고 당신은 어디론가 가야 한다. 사라진 역, 이름이 합쳐진 장소. 이런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역이 있잖아요. 우리는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저는 뭔가 늘 이상한 느낌을 받는데 하고 말하는 사람들. 기차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잠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고 웃으며 대전역에서 빠져나와 칼국수집이 이렇게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우회전을 한다.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과거를 말하는 사람들, 늘 죽은 사람들과 우정을 쌓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을 한 명 알고 있다. 숨이 차네요. 어떠신가요? 되게 작가님이 직접 기차를 타셔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상념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느낌인데 저도 이런 거 들으면 같이 막 그런 상념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좋네요. 저는 방금 제가 책을 읽었지만 박설매 작가 소설을 들으면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조잘조잘. 그래서 읽기에 굉장히 재밌는 이렇게 뭔가 읽는 호흡으로 책을 읽게 되는 그런 소설이고 뭔가 원정 씨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의식의 흐름이 따라가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겹쳐지면서 모아지는 거를 발견할 때 그리고 그게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더니즘적인 문장과 리얼리즘적인 문제는 어떻게 만나는가? 그러니까 뭔가 이 모더니즘적인 그 의식의 흐름적인 문장들로 담아낸 내용은 굉장히 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사회적인 완전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정말 리얼리즘적인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만날 때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그냥 이런 문장들을 읽는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재밌어서 그리고 방금 또 그 노랑 씨가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해주는 기분이라는 말을 들어서 떠오른 건데 저는 요즘 좀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좀 지친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나 들어 보통 자신에 대한 얘기들을 막 그렇게들 하거든요. 묻지도 않았는데. 근데 방금 들은 얘기는 자기 얘기라기보다 자기가 세상을 관찰한 얘기라고 느껴져서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도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좋았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네. 이거 굉장히 얇아서 1시간 걸리나? 1시간 안 걸리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세랑 작가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이분 소설은 읽다 보면 뭔가 좀 마음이 아픈 일이나 그런 큰 일이 날
것 같은,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다가 근데 끝은 그래도 뭔가 맑은 느낌으로 끝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 그리고 이 작가님의 책에 작가의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작가의 말이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피프티 피플이라는 소설집이 있는데, 그거는 피프티 피플 피프티가 50이죠. 네. 근데 50 몇 명의 사람들 이름이 그 장의 제목이라서 그 사람에 관해서 그 장 동안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거대한 소설 세계를 이루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작가의 말에서는 그 하나하나 이름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누구는 나의 친구였고 누구는 어디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뭐 이런 것들. 그걸 읽다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 느껴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 책에 이언희 영화 감독이라고 미싱 사라진 여자라는 이제 이 영화의 감독님이 공효진 배우님 나오셨던 추천사를 써주신 게 있는데 저는 읽고 굉장히 끄덕끄덕했던 문장이 있어서 읽어드리면은 문장 하나하나가 쌓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소설이라면 당연한 과정을 편하게 따라가다 보면 작가가 우리의 세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쉽게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들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이 세계에 속한 내가 그에게서 다정한 위로를 받게 된다. 시니컬한 시선이 멋짐으로 포장되는 세계에서 정세랑의 다정함은 너무나 고맙고 소중하다. 이렇게 쓰셨는데 정말 딱 이런 마음이 되거든요. 이 작가님의 소설을 읽다 보면은. 그래서 옥상에서 만나요 라는 제목이고 이거는 단편이라서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모인 단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읽어가다 보면 이게 꽤 두껍지만 굉장히 빠르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소설이라서 뭐 겨울 동안 읽으실 책을 찾으신다면은 네, 노랑의 추천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이렇게 작품이 나와서 제가 읽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요즘이었어요, 정말. 안 그래도 저도 요즘은 장편보다 단편들이 끌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장편은 호흡이 기니까 되게 오랜 시간이 드는데 요즘 들어 막 자꾸 뭐 할 일이 생기니까 근데 또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은 한 번에 보고 싶고 맞아. 막 그런 기분이 들 때 아까 노랑 씨가 추천해주신 책들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젠가 기영도 시인 전집을 빌려서 갔는데 그걸 다 읽고는 이거에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집이면은 두꺼워요? 그렇게 두껍지 않던데요. 여튼 추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뒷방사연관 항상 하는 홍보인데 인스타가 있어요. 뒷방사연관 인스타가 있고 에스크도 있고 사연도 받고 있고 그다음 팟빵 댓글도 받고 있는데요. 이거 모두 팟빵 공지의 맨 하단에 가시면은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링크 돼 있고요. 관심 있으시다면 많이 보내주시길. 근데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써서 그런데 팟캐스트에는 그런 것이 없나요? 공지나 뭐 댓글 없어요? 팟캐스트에는? 댓글 저 몇 번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항상 팟빵으로 주로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이폰이신데. 아이폰이신데 팟빵이 더 그렇군요. 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본격적인 영화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뒷방상영관 32번째, 32번째 영화는 조엘 코엔과 에단 코엔 형제 감독님들의 인사이드 루인입니다. 네, 인사이드 루인 데이비스.
참, 크리스마스에 이런 영화 선정하기도 원정 쉽지 씨가 않을 텐데. 선정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걸 선정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크리스마스라고 음, 항상 떠오르는 뭐 러브 액츄얼리라든지 나홀로 집에 이런 좀 밝은 분위기잖아요. 근데 따뜻하고. 그런 뻔한 밝고 따뜻한 음, 분위기를 망쳐놓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만 있을 게 아닐 음,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저는 이거를 선정하고 나서야 봤지만 음, 이 영화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었고 음, 이 영화가 뭔가 찝찝하고 음, 황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익히 들어왔던 터라 음, 아, 이참에 이 영화를 보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음. 황량하기는 한데 확실히 그런 전형적인 크리스마스처럼 뭔가 밝고 따뜻한 느낌은 아닌데 근데 또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들도 참 좋고 그래서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의 마무리로 인사이드 루인을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음, 영화의 뭐 구조도 그런 것 같고 음, 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한 생각인데 이거는 네. 제가 연시라는 이 영화 동아리에 들어와서 연시 사람들이랑 처음으로 본 영화가 이 영화였어요. 아, 이 영화가 원래는 한국에서 정식 개봉은 2014년 1월이었는데 전 2013년 가을에 봤거든요. 시네큐브라는 영화관에서 프리미어 상영으로 개봉 음, 전에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영화제가 있어서 연시 선배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전 그때는 엄청 졸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또 졸업을 하니까 괜히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 그렇게 처음으로 본 영화를 지금 이렇게 다시 보니까 굉장히 영화 구조도 그렇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렇겠네요. 음. 많은 상념을 일으킨 영화인데 혹시 감독님들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나요? 음, 조엘 코엔, 에단 코엔은 형제 감독이죠. 조엘 코엔 감독은 54년생이고, 에단 코엔 감독은 57년생.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으로 알고 있어요. 흥행을 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고, 제가 영화를 봐도 이게 흥행을 하지는 않지만, 음. 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걸로, 어, 바톤 핑크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으셨고, 또 이 인사이드 르윈 데이비스 이 영화도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위대한 레보스키, 시리어스맨 이런 영화 있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또 유명하죠. 이걸로는 아카데미에서 각색상, 감독상, 작품상 이렇게 음. 받으셨고, 또 파고라는 영화로도 베스트 오리지널 필름상 뭐 이런 것들을 받으셨고, 보통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도 하신대요. 그런데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실 때는 이게 약간 불가피하게 미국 영화 조합의 그런 규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대요. 감독 크레딧에 이름 여러 명 올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 감독이라는 자리가 가진 중요성을 좀 퇴색시킬까봐 음. 그렇다는데, 그렇지만, 이 두 분은 워낙에 공동 작업으로, 유명하셔서, 이렇게 공동 작업을 쭉 하는 그런 감독님? 그걸로 인정받으면은 또 공동으로 올리는 거 인정해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 번째로 그렇게 공동 듀오로 인정받은 감독님들이라고? 아무튼 두 명이 같이서 쭉 하는 그런 것으로 인정을 받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분들. 음. 네. 너무 바람직한 형제 관계 아닌가요? 부럽다, 그러네. 좀. 아, 그러네. 그 형제 관계가 좋기가 어려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워쇼스키와 함께 너무 부러운 그런 관계 중 그러네요. 하나네요. 워셔스키는 이제 자매가 되었죠. 그쵸. 너무 부럽다, 이렇게. 음, 혹시 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특징 이런 것도 있다고. 아, 맞아요. 특징이, 블랙 유머가, 그러니까 좀 비꼬는 듯한 그런 뭔가 이렇게 전형적인 것을 뒤틀면서 만들어낸 유머 같은 것들로 유명하시대요. 음흠. 저는 사실 뭐 장르 영화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분들이 좀 장르 영화, 뭐 호러나 누아르 장르에 관한 오마주 혹은 그걸 뒤트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신다고도 하시고요. 음, 네. 저도 사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랑 인사이드 루인 두 개밖에 아직 못 봐서, 음, 이 감독님들의 분위기를 말할 순 없지만은, 음, 그냥 그 두 영화에서 받은 인상은 좀 쓸쓸하고, 음, 좀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되게 막 따뜻하고 밝고 음, 막 유머러스 아까 맞아요. 유머러스라는 게 막 되게 까르르 다 같이 웃을 어, 수 있는 어, 어. 이런 느낌은 전혀 뭔가 아니었어요. 피식피식 웃으면서도 뭔가 100%의 웃음이 아니야. 맞아, 맞아. 저는 어제 제가 되게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이 두 분의 영화 중에 하나가 헤일 시저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1950년대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영화는 좀 달라요. 음, 방금 원장이 말한 두 영화랑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확실히 그 고전 영화 장르에 대한 오마주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막 할리우드 고전기에 뭔가 그런 따뜻하고 막 그런 화려한 느낌은 아닌데, 그걸 이제 꼬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느낌이 들지만 좀 옛날 영화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옛날 장르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다 음, 보니까. 그리고 시리어스 맨이라는 영화도 봤는데, 그 영화도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 인사이드 루인도 그렇게 해피한 영화는 아니고, 아니죠. 막, 그가 완전 아닌데, 시리어스 맨은 좀 더 그런, 좀 더 심한 느낌, 저는. 정말 시리어스하군요. 아, 근데 시리어스인데 시리어스하지 않은데 사실 근데 시리어스하지 않은데 뭔가 굉장히 더 찝찝한 저는 인사이드 로이는 그렇게 찝찝한지 몰랐는데 시리어스맨은 이거 무슨 하는지 왠지 알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되는 음, 아무튼 왠지 블랙 유머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음. 아, 그리고 또 영화 배경에 대해서도 음. 노랑씨가 검색하셨다고. 이 영화는 이 포크싱어 르윈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자꾸 르윈 데이비스라는 인물을 좀 실존 인물에서 따왔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어, 어딨냐. 아, 그분의 성함을 찾고 있나요? 네네. 데이브 반 롱크라는 음, 하셨던 포크 가수, 그분의 자서전을 참고해서 만들었대요. 그 감독 두 분이 이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 같은 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음, 이게 1960년대가 배경이거든요, 이 영화는. 근데, 1962년이 밥 딜런이 첫 앨범, 밥 딜런이라는 제목의 첫 앨범을 내는 해이고, 그런데 1960년대는, 이거는 감독님들이 하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로큰롤의 시대였고, 포크는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밥 딜런은 굉장한 스타가 되지만,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 밥 딜런이 등장한 이후로 포크 장르가 다시 부활을 한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60년대는 뭐 비틀즈나 뭐 이런 여전히 로큰롤의 시대가 아니었나요? 그쵸? 그래서 그 당시에 밥 딜런이 이 사람은 정말로 성공을 거두고 지금까지도 뭐 노벨상도 받고 그런 사람이지만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또 누구나 밥 딜런이 될 수는 없었다 이런 말들도 있고 아, 그리고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실제 밥 딜런이라고. 그쵸. 페어웰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서 밥 딜런이 앨범을 내기 바로 전해 1년 전에 포크씨는 어땠나 그리고 그런 포크 싱어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 초반부랑 마지막에 루인이 부르는 행미오 행미도 실제로 맞아요. 부르셨던 이 실제 네, 이 인물이 데이브 반 롱크 이분이 사실은 63년도에 발표하신 노래래요. 행미오 행미라는 제목이고 이거는 유튜브에 가시면은 뭐 인사이드 르윈 데이비스 OST 이 이 오스카 아이작 맞나요? 이 배우가 부른 이 버전도 있지만 이 원곡 가수분이 부르신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 영화 구상의 시작이 됐다는 그 장면. 음, 장면이랄까, 뭐, 아무튼, 이런 문장을 얘기를 하셨대요. 뭐, 한 포크 가수가 카페 뒤 어두운 골목에서 얻어맞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포크 가수는 왜 얻어맞고 있는 걸까? 라는 뭔가 상상을 하게 되는, 그리고 뭔가, 이 문장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참, 얻어맞는다는 상황이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나친다면 굉장히 뭐, 맞을 만한 사람인가 보지? 혹은 뭐, 무섭다 이러고 지나갔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나면은, 아, 정말, 왜 얻어맞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한 영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노래들이 원테이크로 촬영된 노래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감독님들이 제작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배우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연기도 잘하고 원테이크로 노래도 할 수 있고 기타도 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라는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디션을 보셨는데 이 결국에는 이 오스카 아이작이라는 배우가 오스카 아이작이라고도 뭐 하고 아무튼 이 사람이 됐는데 이 배우분은 원래 코엔 형제 영화의 팬이었대요. 그래서 이 오디션 본다는 기사를 보고, 이 행미오 행미라는 노래를 4시간 동안 30개의 버전으로 노래를 불러서 녹음해서 보냈고, 이분 원래 사실은, 밴드에서 기타 보컬을 하신 경력이 있고, 또 2011년 영화에서 서커펀치라는 영화에서 러브 이즈 더 드러그라는 노래를 직접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보면 정말 잘하죠. 노래도 잘하고. 노래도 엄청 잘하세요. 기타도 잘 치고 그래서 코엔 형제도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이 영화로 상도 받으셨나요?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골든글로브와 인디스프릿 어워즈에서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라고 노미네이트만 돼도 큰 영광이죠. 그쵸. 그리고 뭐 여러 시상식에서 올해의 배우로 뽑히셨다고. 네. 아, 그리고 이 영화에 되게 카메오들이 나오는데 저스틴 팀버레이크. 그쵸. 카메오인지 모르겠는데 이분 연기하신
거 알죠? 계속 연기하고 아, 계시는데. 막 프렌드 위 베네핏 이런 데도 나왔다. 인타임 이런 영화도 아, 있고. 둘 다 별로 좋아하진 않은 영화였는데, 저도 여튼. 별로 좋아하는 그런 배우는 아닌데, 근데 이분이 이 영화에 그 Please Mr. Kennedy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까 막 흥얼거리셨는데? Please Mr. Kennedy, 아, I don't wanna go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오호. 굉장히 웃기고 밝고 좋은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가사를 직접 작사를 하셨다고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음, 그리고 또 반가운 배우님이 있죠. 그쵸. 뭐 캐리 멀리건 배우님은 온정 제가 씨가 얘기할게요. 네. 좋아하신다고. 캐리 멀리건 배우님은 저는 그 쉐임이랑 드라이브 이런 데서도 봤었는데 드라이브에서는 되게 뭔가 서양이라 해야 되나?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있는 그런 여성상을 연기한 것 같았단 말이에요. 막 되게 막 순종적이고 순하고 막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런 표정으로 뭔가 누군가 구해주고 도와주길 바라는 막 이런 모습이었어서 그때는 되게 예쁘시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별 그런 임팩트는 없었는데 쉐임을 봤을 때 그 마이클 패스벤더 씨의 여동생으로 출연을 하시는데 막 되게 감정 기복 엄청 심하고 자기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막 그런 불안하고 위태로운 막 그런 짜증도 내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 쉐임에서의 그런 성격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이 이런 좀 짜증내고 세상에 환멸난 표정을 짓는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잘 어울리고 맞아요. 나까지 막 짜증이 나요.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또 계속 루인한테 너는 정말 개쓰레기고 막 널 만나면 되는 일이 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말도 막 끊고 막 이러는데 그쵸. 이게 연기가 아니라 저건 정말 살아있는 진심이다. 거라는 접촉도 하지 마라. 너는. 이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을 싫어하고 있다. 음,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쵸. 되게 근데 사실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거는 나중에 겉으로는 그러는 거죠. 음. 여튼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플리즈 미스터 케네디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도 참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 아담 드라이브 맞죠? 아담 드라이브라는 드라이버? 패터슨 그렇죠. 우리가 했었죠. 그때 또 나왔었고 프란시스 하에도 맞아. 나오거든요. 이런 캐릭터 뭔가 뉴욕에 사는 좀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뭔가 셋 다 비슷한 캐릭터인 것 예술가. 같아. 패터스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이미지가 참 짐 자무시 감독님 영화 다른 영화에도 나오나요? 커피와 담배 나왔나? 거긴 안 나왔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왠지 나왔을 것 같아. 이런 이미지.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도 좀 짐자무시 감독이 생각이 났던 게 쌍둥이가 한 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배경이 뉴욕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뭔가 근데 이렇게 삶의 드라마틱한 구조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두 분 감독 이 두 영화 모두. 그래서 좀 근데 그런 짐 자무시 감독님 영화는 이렇게 막 쓸쓸하진 않잖아요. 왜 쓸쓸한 것도 있지. 그 천국보다 낯선 이런 거 보면 이것보다 그건 훨씬 그렇다. 감정이 세죠. 그건 좀 그렇다. 음. 여튼 아담 드라이버 이 배우님도 항상 뭔가 뚱한 표정으로 그거 한번 해줘요. 뭐였죠? 성대모사. 뭐였죠? 슝, 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오! 막 이러면서 음, 같이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루인이랑 아담 드라이버 셋이서 녹음 플리스 미스터 케네디 노래를 하는데 계속 아무렇지 않은 태연한 표정으로 맞아. 이런 기상천외한 효과음을 계속 내는데 이걸 너무 웃겼어요, 맞아요. 보는데. 이것도 원테이크로 찍었을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 더 웃기네요. 어떻게 안 웃고 찍었을까?
하여튼 그래서 배우님들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음, 다음으로 이제 줄거리 얘기를 해볼까요? 줄거리, 인사이드 루인은 루인 데이비스라는 뉴욕에 사는 포크싱어의 삶을 따라가는 이야기인데요. 루인은 원래는 마이크라는 친구와 듀엣으로 활동을 했지만 마이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지인들의 소파를 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인이 가스라이트 카페라는 곳에서 행미오 행미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무대에서 루인이 내려왔는데 그때 루인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서 루인이 만나러 나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엄청 두들겨 맞아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맞는 이 시퀀스는 영화 마지막에 아주 조금만 바뀌어서 반복이 되면서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 사이에 루인은 친구의 부인인 진을 임신시켜서 낙태 비용을 마련하고 늘 루인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는 골파인 교수님 이런 분이 계신데 그분의 고양이를 잃어버리는 등의 곤란에 처하고 그걸 좀 타개해보고자 오디션을 보기 위해 시카고로 떠나지만 오디션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배를 타고 선원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선원 자격증을 잃어버리죠. 저 누나가 버려버리죠. 그쵸. 류인이 사실 그거 버리라고 해가지고 버린 그런 재발등 제가 찍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참 곤란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루인은 점점 지쳐갑니다. 루인이 이렇게 말해요. 한숨 자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정말 지쳐버렸어. 라고. 이 대사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곤란한 여정 후에 처음에 그 사건이 아주 조금만 다르게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마이크와 함께 불렀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 노래를 좀 부르질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맞은 후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오후부와 또 봐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쵸, 영화 줄거리가 막 기승전결이 엄청 뚜렷하다거나 드라마틱하지가 않죠. 그쵸,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냥 영화 내내 루인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루인이 막 엄청 극적인 일에 얽히거나 자기가 뭐 행운의 주인공이 된다거나 이런 일도 절대 없이 그냥 너무나 현실처럼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이거를 관객이 계속 지켜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죠. 저희 그러면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갈까요? 네. 네, 저희 이제 영화에서 서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저는 일단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까 줄거리에서 루인이 시카고로 유명 프로듀서한테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루인은 자동차 없죠. 없으니까 그 아담 드라이버 친구의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거기에 그 멤버가 그러니까 처음 보는 두 명을 만나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조니 파이브라는 이름의 계속 담배를 피고 좀 과묵하게 있는 그런 운전사가 있고 극중 이름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롤랜드 터너라는 맞아요. 존 굿맨 씨가 연기하신 되게 덩치 크고 이분도 음악가 같긴 한데 맞아요. 되게 이상한 소리를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계속 지팡이를 짚거나 계속 잠에 갑자기 골아 떨어지거나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랑 또 그 자기가 그 잃어버린 고양이라고 생각해서 데려왔는데 사실 성별이 달라서 아닌 걸 알게 된 그 고양이와 함께 이렇게 이상한 조합으로 시카고를 향하게 되는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저는 상상만 해도 불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에 그 카페를 밤에 가거든요. 근데 그 카페가 되게 형광불빛이 엄청 쨍하게 있는 그런 카페인데 맞아요. 진짜 쨍해서 오히려 불편한?
엄청 아니고. 밝고 엄청 창백하고 되게 뭔가 이 세상 같지 않은 그런 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카페에 이 셋만 테이블에 딱 앉아있는 그런 장면이 딱 잡혀요. 다른 그런 손님도 없이 이 셋만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계속 그 롤랜드 터너 이분은 이렇게 계속 졸고 있고 이게 다른 그 아까 조니 파이브? 조니 파이브는 막 무슨 갑자기 시인가 뭐 무슨 극본인가를 똥꼬시 이런 걸 읽어요. 막 그런 걸 막 진지한 표정을 읽고 있고 거기서 루이는 멍하게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기괴한 거예요. 너무 기괴하고 이 인물들이 이 장소에 있는 것도 안 어울리고 이 영화에 아까 노랑 씨가 말한 것처럼 이 색감이 등장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맞아요. 진짜 안 어울리고 진짜 이상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딱 받은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거기 화장실이 진짜 예쁜 민트색이거든요. 민트색으로 싹 발려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안 어울린다. 저 왜 민트색일까?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영화 톤이 좀 막 다운됐고 좀 어두운 그런 느낌인데 뭔가 빛이 바란 느낌? 네. 색들이 그러니까 조금 뭔가 저는 제 노트북 색을 조정해야 되나 의심을 제가 뭔가 설정을 잘못했나 해서 확인을 몇 번 했을 정도로 뭔가 조금만 색을 올리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빛이 바란 느낌? 그래서 예쁘지는 않은 뭔가 어정쩡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갑자기 형광등이 이렇게 쨍하게 비춰지니까 더 이상하게 느껴졌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장면 인상 깊었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시카고에 도착해서 뭐 물론 가는 과정도 녹록지 않았지만 있죠. 도착해서 그 유명 음악 프로듀서인 버드 그로스맨이 있는 그런 장소에 도착했어요. 근데 아직 시간이 안 됐는지 막 아직 정리도 안 돼 있고 막 의자들 막 여기 놓여 있고 막 어둡고 하는 데를 추워 죽겠는데 어찌어찌 닿는데 루인이 거기서 겨우 기회를 얻었죠. 그래서 노래를 불러보라 해서 1대1로 바로 그로스맨 앞에서 바로 앉아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참 저는 저 무대에라도 한번 여기까지 왔으면 올라가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딱 의자 하나씩 두고 바로 마주 앉아서 부르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무대 한 번쯤은 허락해주지 무대도 허락 안 해주고 아무도 없는데 근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나름 감미롭게 들었어요. 물론 제가 포크송을 많이 듣지 않아서 조예가 깊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뭐 되게 좋다 막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듣자마자 바로 평가가 날아오는데 이게 되게 냉철해요. 일단 너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진 않고 너 혼자 하냐? 혼자 노래하냐? 하는데 내가 아는 트리오가 있는데 거기 서브 보컬 어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아까 말했듯이 루인이 사실 마이크라는 친구랑 듀엣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자살해서 이제 혼자가 된 건데 원래는 듀엣이었다고 하니까 그럼 듀엣으로 돌아가라. 그게 답이다. 합쳐라. 했는데 루인이 이제 거기서 아무 뭐 변명도 뭐 설명도 하지 않고 그렇군요. 조언 고맙습니다. 그러고 쓸쓸히 나가는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의 분위기나 느낌이 그런 맥락에서도 가장 좀 그 중에서 그나마 좀 극적으로 저한테 제일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그토록 음악에 그나마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음악밖에 없는데 그건 마저 이제 좌절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 분위기에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게 뭐 다른 영화라면은 뭐 그래도 감동하는 척이라도 한다던가 좀 잠깐 뜸이라도 들이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막 그래도 막 얘가 이제 인생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어디서 나타난 건가 자네 막 이런 말 하지 않을까 막 어거스트러시라든지 막 이런 것처럼 이렇지 않을까 너무 했는데 안 어울린다. 너무 그럴 전혀 빈틈도 없이 듣자마자 바로. 자네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지 않아 바로 말해버리니까
아, 맞아. 현실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겠지. 라는 이런 생각이 음, 들면서 되게 슬프다기보다 쓸쓸하다고 해야 될까? 음. 그런 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루인도 탑쳐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 판단이 참 정확한 판단이었던 거죠. 루이는 듀오로 활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근데 친구는 죽어버렸고, 그 친구의 자리는 다른 누구도 메울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루이는 영화 속에서 몇 번 보여주기도 하고, 그걸로 좀, 뭐,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좀 그 상실을 좀 견디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정확한 조언인데, 정말 정확한 조언인데, 어찌 보면? 근데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쵸. 게, 음, 본인도 그게 낫다는 걸 아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그게 답이래. 어떻게, 해, 음,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음, 이런 좀 씁쓸하고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 음, 장면에서. 다른 장면들에서도 계속 느꼈지만, 제일 많이 느껴졌던 것 음. 같아요. 노랑 씨는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나요? 저는, 두 장면인데, 두 장면 모두 다 고양이에 관련된 장면이에요. 뭐, 이따가 우리 고양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시카고로 향하다가 그 차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행 두 명과 함께 이렇게 세 명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은 두 명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은 뒤에만 앉아 계시고 두 명이서 르인과 그 파이브. 조니 파이브 그 두 사람이 하다가 그 조니 파이브가 어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자다가 경찰한테 걸리는데 그분이 이제 음주운전 상태여서 잡혀가거든요, 경찰한테. 근데 보니까 키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겠어요. 차를 버리고 루이는 이제 그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버리고 히치하이킹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이제 고양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짐, 기타랑 짐은 챙겼는데 고양이가 뒷자리에 있어서 뒷자리 문을 딱 열면 고양이가 루인을 정말 딱 정자세로 앉아서 바라봐요. 근데 아주 짧게 바라보고 루인은 바로 문을 닫고 갑니다. 그 장면이 어, 그 고양이가 이제 뭐 그 고양이와 함께하게 된 경위가 원래는 골파인 교수의 집에서 자고 나와서 나오는 길에 근데 고양이가 나와버리고 같이 근데 문은 닫혀버리고 해서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데리고 있다가 근데 그 고양이가 도망을 쳐서 친해 집에 있을 때, 지네 집에 있을 때 도망을 쳐서 당황했는데 어찌어찌 길에서 그 비슷한 고양이를 하나 발견해서 아 걘가 보다 역시 나는 막 세상에 날 버리진 않았어 이런 느낌으로 좋아했는데 근데 골파인 교수님 댁에 가져다 드렸더니 얘는 암컷이잖아요 우리 고양이는 수컷이에요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제 반대 아니에요? 원래 수컷이었는데 얘는 암컷이라고. 제가 반대로 말했나요? 여하튼,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고양이는 그 갈 곳이 없게 되어 버렸는데 루이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고양이가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정말 버릴 수 없어서 데리고 다니던 고양이이고 그런데 결국엔 그런 결정적인 순간 나한테 더 이상 손이 없고 나는 정말 공공에 처하고 히치하이킹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니까 루이는 그걸 또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걸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떠안고 있는 것. 음,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순간이 오면 정말로 내가 이렇게 뭔가 힘든 상황이 오면 그냥 버려버리게 되는 음, 것들? 근데 사실, 소중한 것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근데 그렇게 버리는 게 참 잘못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요. 음, 나한테 너무 여력이 없으니까 음, 버리고 싶지 않은데 음, 어쩔 수 없는 음, 거죠. 음. 온정은 좀 더 버리고 싶어 하면서도 질질질 끌고 다니는 아, 편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비유하자면 음, 고양이를 버리고 간다기보다 음, 고양이가 지쳐 떨어지도록 음, 제가 더 질질 끄는 그런 사람이긴 음, 한데 그래도 이런 마음은 똑같은 거니까 음, 내가 여력이 없으니까 저거까지 케어할 음, 그런 정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저도 슬펐어요. 그 고양이의 너무 귀엽고 맑은 눈을 맞아. 마주치고도 아 이러고 문을 음. 닫아버리는. 그리고 또 다른 장면도 고양이에 관한 것인데, 이제 시카고에서 류인이 오디션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또 이제 히치하이킹을 하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고양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그걸 뭐라고 하죠? 동물을 치는 로드킬? 로드킬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루인이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 이제 차에는 피가 묻어 있고 저기 멀리 고양이가 이렇게 절뚝거리는 그 실루엣이 슬쩍 보이지만 루이는 뭐 고양이를 데리고 온다거나 치료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림자 뒷모습만 보고 지나가는데 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고양이가 뭐 이따가 얘기는 하겠지만 고양이를 어떤 상징으로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르이는 고양이를 사실 알아보지는 못하거든요. 그 골파인네 교수, 그 고양이는 율리시스고, 길거리에서 죽은 고양이가 있고, 또 그 고양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그 차에서 치일 뻔한 그 고양이. 왠지 르인이 버렸던 그 고양이일 것이라고 관객들은 생각하게 되는. 근데 그 율리시스는 결국에는 곰파인 교수네 집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긴 하거든요. 어쩌면 처음 시작했던 장면으로 루인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치만 어떤 고양이는 또 길거리를 여전히 헤매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고양이는 그렇게 절룩거리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하게 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음, 그러니까 이 영화 줄거리를 그냥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왓챠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은 아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그 포크싱어로서 성공하고 싶은 꿈을 아예 고양이에 비유를 해서 뭐 갑자기 찾아온 고양이처럼 뭐 버리지도 놓치지도 못하는 그런 음, 꿈을 가진 뭐 르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음, 저는 그냥 그렇게 쓰인 대로 루인의 포커싱으로서 성공하고 싶은 꿈? 이런 거를 비유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음, 그리고 실제로도 뭐 바로바로 시점이 맞진 않지만 그 시카고에 가서 음, 그렇게 딱 단칼에 너는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 않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고양이가 그렇게 치이기도 음, 하고 음, 그래서 고양이가 더 이상 없으니까 음, 그때 또 해양선원이 되려고 음, 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뭐 라라랜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영화에서 꿈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 뭔가 이상 이렇게 막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려지는데 사실 꿈이라는 건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고 다니게 되는 것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음,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하는 근데 또
이게 사실 너무 소중한 거긴 하잖아요. 꿈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한데 글쎄요, 아, 그럴까요? 그래요?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뭐 장래희망 이런 거 말고 정말 인생에서 꿈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음, 그거를 또 어떤 순간에 너무 쉽게 버리기도 하고,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것이 뭐 음흠. 도대체 무엇인지, 르윈이 고양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음,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재밌네요. 그리고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이. 근데 노랑 씨는 루인의 내면을 고양이로 상징한 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음, 봤다고. 그쵸. 뭐, 얘기하다 보니까 꿈이나 뭐 내면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 고양이가, 이 영화는 사실 루인이 한 바퀴 돌아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고양이가, 뭐, 골파인 교수님 댁 고양이, 그러니까 이름은 율리시스로 밝혀지는 나중에, 그 율리시스가 영화 시작하던 지점에서 집을 나갔다가 끝나는 지점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집이라는 공간이 그 골파인네 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르인에게는 뭐 누나의 집도 있고 아버지로 상징되는 그런 집도 있고 또 골파인 교수님 댁은 루인이 마지막으로 찾는 그러니까 친구들 집을 전전하다가 마지막으로 결국엔 찾게 되는 어떤 보루 같은 것인데 근데 그곳에서 엄청 또 갈등을 겪고 완전한 평안은 얻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집에서 고양이가 뛰쳐나가는 것도 뭔가 그런 상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음, 고양이가 되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요. 처음 본 사람들하고. 누구 싹싹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르인의 성격은 막 좋진 않지만, 아무한테나, 너네 집 소파 오늘 비니? 이렇게 잘 말하고 음, 다니고, 뭐 그런 거. 이렇게 얌전한 듯 하다가도 갑자기 막 튀어 올라서 도망가는 것들도 루인이 이렇게 갑자기 막 그런 성질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또 고양이 하니까 생각난 게, 그러니까 처음이랑 끝장면이 거의 수미상관인데, 음, 처음이랑 끝에 마지막에 루인이 그 골파인 교수님 음, 집에서 문을 닫고 나갈 때 음, 똑같이 발로 고양이가 나가려는 걸 막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고양이가 그걸 뛰어넘어서 음, 뭔가 여튼 갔는데 음, 두 번째는 못 나가요, 막혀서. 루인이 막죠, 이번에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루인은 똑같이 했거든요. 아, 똑같았나요? 똑같이 발로 막았어요. 똑같은 어, 거의 각도로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지맛 끝을?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음, 결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막 그쵸. 끝을과는 좀 다르다 생각하는데 어, 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고양이가 나갈지 안 음, 나갈지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지만 그건 내 그 컨트롤 범위 밖의 것이라는 거죠. 음, 마치 영화 내내 루인에게 일어나는 조금 불행한 그런 일들처럼 음, 루인이 뭔 행동을 해도 그거는 루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면서도 이게 현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음. 저는 똑같은지 몰랐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처음과 뒤에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처음은 못 막았고 두 번째는 막았다는 것이 저는 그래도 르인이 조금은 나아졌나 이런 생각을 음, 했었거든요. 완전 낙관적으로는 아니지만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정말. 조금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 코너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도 되겠죠?
저희 자유 코너는 그래서 영화 내내 그려진 이 르윈의 삶,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저희가 뭘 느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것부터 시작할까요? 그 노랑 씨가 생각하는 처음과 끝의 그 미묘한 변화? 처음과 끝이 방금 말한 것처럼 처음엔 고양이가 빠져나가지만 마지막엔 고양이를 막아내고 그리고 아까 줄거리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행미 오 행미 이 노래 하나만 부르는데 두 번째는 그 노래 부른 다음에 무슨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이런 가사에 어, 마이크와 함께 했었던 노래를 불러요. 근데 처음에 또 부르지 않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곡 딱 부르고 내려와요. 이게 그러니까 제 기억에 처음에는 한 곡을 부르고 음, 멘트를 하잖아요. 뭐 음, 포크송은 다 뭐 거기서 거기라서 익숙하신 곡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오래된 거지만 어, 뭐 항상 새로운 거랬나 뭐 그런 게 있다면 뭐 포크송이겠죠. 그랬어요? 아니면 익숙하실 거예요. 뭐 포크송이 다 거기서 거기라서 이런 대사였는데 그랬나? 제가 본 자막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요? 여튼 아 간에 자막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여튼 이거는 그 멘트를 하고 나서 음, 바로 다음 날로 넘어갔었나? 그 멘트를 하고 내려와서 맞아요. 맞아서 아, 정신을 잃고 골파인 교수님 댁에서 깨어나는 근데 마지막에는 그 멘트를 하고 노래 한 곡을 더 더 부르고 부른 나서 다음에 만드는구나. 내려와서 아, 맞죠. 그 노래를 사실 중간에 한번 부르긴 하는데 골파인 교수님이 한번 불러달라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때 이제 골파인 교수님의 부인분께서 마이크가 부르던 부분을 부르셔가지고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일로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뭐지? 그냥 재미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노래를. 이건 시키는 것도 화가 나고, 그것도 화가 나고, 근데 마이크 부분을 그분이 부르시는 게, 왜냐면 이건 마이크의 자리고, 그건 다른 누가 채울 수 없는 것이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로 읽었거든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그런 노래인 거죠. 이 노래는 좀 르인에게 중요한 노래인데, 이제 마지막에 부른다는 것이 저는 좀, 그래도 처음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했고, 그리고 또 달라진 부분은, 맞은 다음에 이제 뒷모습을 보면서 또 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우와. 음, 음. 그래서 참 달라진 것을 보고 처음에는 전 좀, 그러니까 똑같이 돌아오는 거 보면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똑같이, 매일 똑같이. 그런데 또 조금 달라지니까, 그래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로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지? 루이는 그래서 대체 어떻게 살게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삶이 어떻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은 좀 더 희망적으로 약간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사실 그렇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진 않은 게 이게 그저 그냥 루인이 이제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조금 변한 것뿐이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변한 게 아니잖아요. 음, 그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루인이 고양이를 발로 막으려 했는데 그걸 나가고 말고는 본인의 그 몫이라 해야 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음, 아니듯이 앞으로도 세상 일은 루인에게 좀 가혹할 것 같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오브아라는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좀 풀렸다거나 이럴 수는 있더라도 루인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았어요. 음, 제가 볼 때는. 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조금 바뀐 게 더 짠했는지도 몰라요. 음, 너가 그렇게 돼도 별로 변하는 건 없을 텐데, 그래도
넌 그렇게 돼서 행복하니?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더 살기 힘드니까 태도라도 바꿔야 되는 상황일 수도. 그쵸. 음, 그러니까 아까 그 리허설 때 루인의 성격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음, 저는 이 루인이란 사람이 물론 막 친절하고 너무 음, 착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음, 그래도 원래 성격은 좀 순하고, 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음, 이렇게 남에게 패기치고 살고 싶어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음, 원래 성격은 그런데, 음, 근데 내가 당장 잘 곳도 없고, 음, 돈도 못 벌고, 음, 의지할 데도 없고, 음, 그리고 같이 노래하던 앤 죽었어. 음, 그리고 아빠는 부양해야 되고, 나는 아빠랑 누나는 나보고 자꾸 선언대라는데 나는 음악하고 싶어. 근데 또 음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겹치면은 음, 저는 아무리 본성이 착하고 순해도 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니까 영화 내내 막 짜증을 내잖아요. 음, 진한테도 짜증을 내고, 음, 그 트로이라는 자기보다 잘 나가 보이는 그 군인 포크싱어한테도 막 음, 질투하고, 음, 그리고 막 그 누나한테도 음, 막 짜증내고 막 이러는데 거친 말을 좀 쓰고. 거친 말을 하죠. 근데 음, 저는 이 모습들이 되게 왜 저래? 쟤는 그래도 예의가 있지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음, 그래 저런 상황이면 저럴 수도 있겠다. 음, 랑 그런 생각을 했고 음. 그 짜증을 내는 게 극대화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그 거기 두 번째 카페 마지막 장면? 가스라이트 가스라이트 카페에서. 카페에서 음, 이제 그 시카고에서 오디션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또 선언되는 것도 실패했어. 자격증이 음,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노래하는 일상으로 음, 돌아갔는데 음, 진이 어렵게 다시 카스라이트에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해서 음, 그 공연을 하라고 해서 한번 둘러보러 갔는데 별 자기 기준에는 시덥지 음, 않은 사람들이 막 공연을 하고 있는 거야. 음. 루이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쵸. 음, 근데 여튼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여성분 음, 중년 여성분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되게 무례하고 버릇없는 짓을 하죠. 음. 막 되게 막 성적인 그런 발언, 팬티 좀 모자 이런 막 얘기를 그런 하죠. 얘기도 하고, 막 너가 왜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 있냐, 음, 막 이런 행패를 부려서 그분이 막 울면서 음, 뛰쳐나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물론 르윈을 절대 막 변호하고 이럴 음, 순 없겠지만 음, 그냥 이해가 갔어요. 이 장면마저. 음, 왜냐면은 이전까지는 아까도 짜증을 내긴 했다고 했지만 음, 상대들이 너무 호락호락하지 않았거든요. 음, 오히려 루인이 그렇게 하고 음. 리액션으로 당하면 당했지 상대가 얘가 이런다고 막 풀주고 하거나 뭐 변화한다거나 이런 게 저 없었는데 누나도 그렇고, 진도 뭐, 그렇고 벨이라는 그 음반사 사장도 그렇고, 뭐, 얘가 화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 뒷자리 그 지팡이 휘두르던 그 사람 있잖아. 굿맨, 롤랜드? 롤랜드 터너 그 사람도, 그랬죠. 그쵸. 모두 얘가 화내봤자 신경도 안 써. 음,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은 얘가 화내니까 울면서 음, 도망이라도 갔어. 음. 그래, 그래서, 르인이 처음으로 화를 낸 걸 성공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뭔가. 좋아요?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얘가 음. 좀 이 분노, 누굴 향할지도 모르겠는 이 아, 분노가 조금이라도 풀렸을까? 라고 했는데, 사실 어, 이것마저 나중에 그쵸. 남편이 더 찾아와서 크게 맞죠. 얻어맞죠. 음, 그러니까 얘는 화가 나는데, 음, 화도 못 내. 음, 화를 내봤자 화를 받아주는 데도 없어. 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너무 안쓰럽다 해야 되나? 운정 씨는 루인을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기보다 저 인물이 너무 알겠어. 저게 어떤 음, 느낌인지. 그 짜증을 지나서 이제 거의 무기력 단계에 온 음. 그 루인의 심정이 저는 이해가 갔어요. 저, 저도 비슷하긴 한데, 근데 저는 좀,
르윈에게서 꼬인 부분, 그리고 좀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예를 들어 뭐, 사실 괜한데 화풀이 하는 거잖아요. 그 장면도. 그쵸. 그 무대 위의 여성분은 사실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괜한데 화풀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또 말했던 것처럼, 자신 말고 다른 모든 싱어들의 노래를 하찮게 봐요, 르이는. 그런 태도도 그렇고, 뭐, 진이라는 캐리 멀리건이 연기하는 그 분이 임신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오고 낙태 비용을 대라라고 했더니 그 진의 뭐 남자친구 혹은 뭐 남편인 짐도 르윈의 친구니까 저기 진한테는 비밀인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게 돈을 꾼다거나 그런 게 확실히 성격이 나쁘긴 하다. 그러니까 뭐 온정은 원래는 뭐 착한 사람인데 좀 세상이 힘들게 해서라고 표현했지만 저도 르인에게서 그런 순수한 면을 보긴 했거든요.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래를 부를 때 르인의 모습이라던가 음악을 참 사랑하는구나. 막 그게 드라마틱하게 드러나진 않아도 은근하게 보이고. 근데 그렇지만 왠지 관객들이 르인을 너무 사랑하면 안 아, 되니까 그래? 아, 네.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확실하게 좀, 얘가 잘못한 그런 그러니까 얘가 지점들.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다. 근데 원장이 말한 것처럼 영화를 보고 나면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은 르인을 그래도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게 더 신비로운.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꼬여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르인을 마냥 좋아하지도 못하겠고 마냥 변호하지도 못하겠고 사실 나에게서 보이는 부분이 르인에게도 보여서 좀 싫고 안 저랬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감정이입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저도 노랑 씨 얘기를 듣고 드는 생각이 일단 감독님들이 일부러 루인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한 것 같아요. 음, 너무 이런 불운의 피해자로만도 보이지 않고 음, 너무 얘는 불운해야 마땅할 애야 이렇게 보이지도 음, 않게 루인의 잘못과 잘못 아닌 것들이 모두 일어난 그런 음, 복합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저도 루인을 보면서 아, 쟤 저러면 안 돼. 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 근데 나도 한 번쯤 저래보고 싶었어. 나는 저래. 이런 적이 란, 있었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음, 저도 했기 때문에 음, 아, 모르겠어. 얘 너무 이 루인이란 인물이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현실 친구 같아. 음, 얘가 뭔 잘못을 했대. 음. 그러면은 얘를 마냥 옹호할 수도 네가 없고 잘못했네. 이렇게 마냥 될 변할 것 같아. 수도 없는데 그래도 내 음. 친구니까 뭔가 정이 가. 근데 저는 현실에서 만나면 저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너무 저랑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저는 아까 노랑 씨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음. 등장인물들의 성격 중에 음. 특이한 게 있는 것 같다고. 아, 그게 그러니까 루인이 되게 성질을 부리고 예를 들어 뭐 크게는 골파인네 집에서 한 번, 그리고 가스라이트 카페에서 그렇게 온정이 말했던 그 성질을 두 번 부리는데 사실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죠.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여러 번 되는데 그래서 성질을 부리고 쫓겨나거든요, 루이는. 근데 다음 날이 되면 이 주변 인물들이 루인이 찾아오면은
아, 왔어. 반가워.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루이는 또, 아, 저한테 사과하시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그런 감동을 받아서 그러는 게 참, 그러니까 루인도 참 변덕을 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도 사실 엄청 착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골파인 교수님도 잠자리를 항상 내어주시고 따뜻한 식사도 마련해 주시지만 굉장히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음악가 친구가 있다는 걸 좀 과시하려는 느낌도 좀 저는 주고. 그냥 취향을 수집하는 그런 것의 일종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가스라이트 카페 사장 그 사람도 좀 별로 안 좋아요. 저도 싫어요. 싫었는데 근데 루인이 이렇게 다음날 찾아오면은 그냥 뭐 사람이 그럴 수도 뭐 어젠 있지. 왜 그랬어? 그냥 음, 이러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주는 부분이 그나마 위로가 되는 부분 이 영화에서. 음, 어. 다 이제 뒤끝까지 심했으면 그러면은 이 영화는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더 루이는 처절하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쵸. 겨울에 그냥 길바닥에 있어야 되죠. 근데 저는 그런 변덕스럽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낯짝이 다들 두꺼운 뻔뻔한 이런 모습들이 그냥 살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 인생의 풍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일일이 이제 그건 너가 잘못했고 이건 내가 잘못했고 이런 걸 따질 여력도 없는 거죠. 맞아. 그냥 그래 오늘 왔으니까 어쨌건 어제 걸로 하자. 음,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너무 현자 같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아니, 이 인물들도 현자 같지 않아요. 근데 아, 저는 너무 좀 뒤끝이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거 좀 질질질 끌고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좀, 아니야, 지금 너 이거 생각하지 마. 이거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야. 내일 아침 돼서 그냥 밥 먹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는데, 근데 뭐 생각하지 말라 하면 더 생각난다. 노랑 씨 이제부터 절대 코끼리를 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생각해도 되는데 그래서 코끼리는 우리 절대 그러면은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자유코는 끝난 것 같죠? 아니,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그 남편이 뭐 상징하는 게 있을까? 그 루인을 패러 왔던 맞아요. 그게 이 영화의 시작이기도 했죠. 그니까, 루인이 그, 욕을 했던 그 여성분의 남편이 사실 찾아와서 때리는 건데, 근데 사실 그 사람은 남편이라기보다 뭔가 다른 더 큰 것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이 그런 대사를 해요. 이 구덩텅이? 이 라고. 뭐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먼저 떠날 거야. 너는 그냥 여기서 잘 살아라. 이런, 그리고 뭐 너가 하는 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아? 막 이런 말도 했던 것 같고. 뭔 것 같아요. 루인은 왜 맞고 있을까요, 거기서? 음, 그런 거죠. 그냥 루인이 겪는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것과 자기 잘못 아닌 일로 그것들이 모두 섞인 이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그냥 불행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도 왜 자기를 때리냐고 떳떳하진 못하는 거죠. 자기가 행패를 부린 건 사실이지만 근데 그러면은 또 그럴 순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세네 대나 때리냐? 한 대만 때리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긴 또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일들처럼 그냥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또 루인을. 방금 운명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그쵸. 떠오르네요. 그리고 루이는 또 이런 불행한 일이 또 자신에게 올 걸 알아. 그니까 오부아라는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실 똑같거든요. 정말 똑같아서 저는 이게 반복된다는 걸 알면서도 노래는 그냥 노래 부르는 건 아, 노래 좋다 하고 들었는데 이건 맞을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피해야지. 생각 안 나니? 또 처음에 맞았던 거 생각 안 나니? 피해야지라고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르인에게 외쳤어요. 근데 르인은
모른다는 듯이, 마치 처음이라는 듯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알아도 피할 수 없는 내가 것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음,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자꾸 떠오르는 게 있는데, 아까 계속 은정이, 음, 고양이를 막는 것은 루인의 의지를 어쩔 수 없이 어떤 우연히 작용한 결과? 고양이가 나간 것은 라는 말과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그게 이거 약간 개인적인 그런 요즘 하는 생각이 저는 이 영화랑은 진짜 동떨어진 그냥 저의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사람 일은 그렇게 나의 의지나 어떤 그러니까 너무 수많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인과를 생각해내기 힘든 예를 들어 어떤 똑같이 열심히 했어도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안 되고 마치 그 고양이처럼 그러니까 뭔가 운이겠지 운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운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세상 일을 좀 더 복잡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여전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운이라는 것이 참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는 음, 생각을 요즘 하던 중이었어요. 왜냐면 그게 운이라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불운을 믿게 되는 그런 제가 약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것이 세상 일의 복잡함을 생각하는 게, 복잡한 일을 만났을 때, 이건 뭐, 운 같은 것들이 작용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너무 쉽게 해버렸구나, 나는. 음, 이 일은 그냥, 너무 복잡한 일이구나 하고 그 일을 좀 더 지켜봤었어야 했는데, 근데 너무 또 다른 쪽으로 결론을 내버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참 불안하구나. 근데 저는 이런 운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결국 저희가 살아가려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러니까 내가 모두 결정할 수 없는 거 알고, 음, 운이 너무 중요한 거 아는데, 음, 그래도 저희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죠. 음, 왜냐면, 만약 운이라는 요소가 아예 없었을 때, 음, 그래도 열심히 사는 편이 음, 내가 행복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음, 저의 생각이 어디로 갔냐면, 그니까, 운이, 운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너무, 운으로 사람의 어떤 생사까지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예를 들어, 옥상에서 만나요라는 저 소설집에 그런 소설이 있어요. 보니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어, 급작스럽게 그 주인공의 언니가 돌연사를 하신 거예요. 돌연사라는 거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정말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그런 것인데, 망연해 하죠, 주인공은. 근데, 망연해 하다가, 그 친구가 돌연사한 사람들의 기록을 한번 다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그런 사람들 다 모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 저렇게 죽은 사람 이렇게 다 보여서 뭔가 원인이 규명되거나 뭐 일관성은 좀 보이는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돌연사 같은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뭐 유전자라던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 그런 운으로 어떤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세상은, 에서 사는 것은 너무 불안하고, 그렇지만, 그런 운으로 좌지우지 되는 그 구조의 곳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거기에 그런 상황을 피해가는 어떤 구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운이 아닌 부분들을 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음, 쉽게 운이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이 얘기는 너무 영화와 멀어졌지만 뭔가 운에 대해서 자꾸 음. 제가 하는 생각이고 그 말이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루이는 음, 운이 없는 걸 뿐이에요? 어, 근데 루이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 봤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루인이 과연 운이 없어서 음, 밥 딜런처럼 뜨지 못했을까? 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음,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뭐 포크송의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뭐 그의 음악성과 밥 딜런의 음악성을 비교할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안 되지만 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밥 딜런보다 부족한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음, 그가 너무 포크 음악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음, 그만큼 능력이 안 되니까 곡을 쓰고 노래를 해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닿거나 평론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음,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음, 막 뭐 실패한 뮤지션의 이야기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뭐 그들에게 뭐 위로가 됐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많이 막 공감하고 루인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루인이 이렇게 뜨지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의 음악성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의 꿈이 물론 누군가가 아까 노랑 씨가 말했듯이 장래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 뭐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뭐가 있어. 음, 그러면 막 당연히 응원해주고 싶잖아요. 아, 저 음, 사람 저거 뭐 그래 너의 꿈 응원해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굳이 다 이루어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음, 그 개인의 꿈들도 사실 다 이기적인 거잖아요. 음,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인데 그거를 응원하는 것도 사실 해야 되는 건가라는 마음까지 들기도 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 인사이드 루인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까지 포크송을 좋아하고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린 처진데 얘 좀 성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음, 그냥 저는 그 생각 자체에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얘가 음, 성공을 해야 되나? 음. 그런 말도 들려요. 그러니까 그 성공이라는 것이 약간 사회적 성공보단 꿈? 기준 어. 같은? 그러니까 그게 중요시 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실패라는 것을 만드는, 성공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그냥 각자의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인데, 그걸 굳이 성공이라고 나누고 실패로 나누고, 그래서 더욱 뭐 좌절을 겪는 걸 수도 있고, 음, 그냥 저는 꿈이 있다는 것 자체로 그걸 응원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 루인을 저도 모르게 약간 응원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도 느꼈어요. 음, 근데 얘가 굳이 떠야 되나?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얘가 정말 음악적 음, 소양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음. 왜냐하면 이미 나는 누인한테 감정이입을 했어. 그러니까 나 같아. 그러니까 응원을 하는 거지. 나를 응원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쵸. 근데 사실 제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명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현실에 나니까 저라도 쳐도. 열심히 해보는 거지, 일단. 그쵸. 근데 그 사실 다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꿈도 설정을 하는 거고 그럴 텐데. 온정에게 꿈이 있나요? 저 꿈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건데, 음, 그냥 그것도 사실 남들이 저를 응원하거나 제가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응원해줄 명분도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그래서 저렇게 사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 뭐 사실 너가 성공할 어떤 이유도 실력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뭐 그게 내가 될지라도 나도 저렇게 살겠지. 라는 이런 현실 인식? 씁쓸함? 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음, 네. 다음 코너가 그들 각자의 영화관인데, 저는 방금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영화 별로 그렇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음, 그리고 막 그렇게 슬프지도 않았던 음, 게, 물론 씁쓸하지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음, 생각했거든요. 이런 삶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겪을 거고, 음, 그게 당연한 거고, 왜냐면 모두가 성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거고, 사실 나는 그 꿈을 이룰 만큼의 실력과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운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평소 하던 생각이랑 이 영화의 내용이 되게 잘 맞닿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 영화가 막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싫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소 하던 음, 생각이니까. 어, 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뻔하네, 이러진 않았어요? 아니죠. 근데 저도 저런 생각을, 스토리라던가 이런 거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거든요. 음, 그냥 주인공이 진짜 나타나서 그냥 그럭저럭한 일들만 겪는 그런 음, 이야기라든지 음, 이런 걸 언젠가 한번 써봐야지 이런 생각을 음, 했는데 이분들이 해주셨어. 그럼 어, 보면서 아 물론 나는 저렇게 똑같이라던가 이렇게 훌륭하게 못 만들겠지만 맞아 나도 이런 생각 했었어 이런 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저는 좀 늘 오락가락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그런 말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말을 저도 언젠가부터,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나는 언제나 뭔가, 변해야지, 뭔가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언제나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왜냐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운을 내가 조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어떤 날은 그게 참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이런 날들만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어떤 날은 그냥 이렇게 이 영화처럼 정말 그냥, 잔잔하게. 그또 어떤 날은 굉장히 좋기도 해요. 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즐거운 날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 영화도, 저는 이 영화를 3번 봤는데, 어, 보면 볼수록 좋긴 하더라고요. 결말을 알고서,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좀 별로였어요. 결말을 모르고, 그때는 약간, 음, 할리우드식 문법에 익숙할 때이기도 해서,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음, 뭐지? 하고, 이거 왜 재미가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 보니까 새로운 재미가 보이고, 오히려 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 번 보기에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날 중에 하루를 보고 또 반복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또 보면 또 계속 반복되는 걸 계속 새롭게 보는 느낌?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볼 때마다 내가, 나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이 다를 것 같은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 음, 그러면은 이 영화가 당신을 위한 영화관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 영화를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추천? 먼저 해주세요. 저는, 근데 뭔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와, 행복해라던가, 그쵸. 와, 즐거웠어. 이런 느낌은 절대 안 들 텐데, 그렇다고 또 갑자기 너무 밝은 영화를 보면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스펙트럼이 있으면은 약간 비슷한데 좀 밝은 느낌의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저는 마카담 스토리, 저 엄청 좋아하는 저도 영화인데, 엄청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엄청 행복한 영화인데, 보고 나면 행복해지는데. 보고 나면 행복해지는데, 어, 이 영화도 그렇게 막 그쵸. 통통 튀고 막 극적이진 엄청 않지. 극적이고 막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이렇지 않거든요. 황량한 쓸쓸한 느낌이 좀 있어요. 쓸쓸하고 아스팔트 느낌에 또 비슷해요. 막 그렇게 원제가 아스팔트. 아 진짜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삶이 엄청 변한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이 그쵸. 사람들은 좀 달라요. 맞아. 이 사람들이 인식과 감정은 좀 다른데 저는 그래서 이 인사이드 루인을 보고 나서 음. 좀 기분 전환을 하고 싶으시면 마카담 아, 스토리를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저는, 그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면과 캐릭터들이 있는데 아, 떠올라서, 저도 너무 좋아해요, 이 기분이 영화. 좋아지고. 쿠스쿠스 먹어보고 맞아. 싶어. 그 영화 왜 안 했지, 우리? 그니까. 했어야 되는데. 여튼, 아무튼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 배경은 60년대잖아요. 1960년대.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처음 볼 때는 그 배경을 전혀 몰라서 그냥 요즘인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그런 게 많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생각해보면, 그니까 아까 뭐 자유코너 그런 걸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밥 딜런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그런데, 음, 그 밥 딜런이라는 성공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음, 나이가 들어서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음, 영화를 지금은 약간 르인의 불안불안한 삶을 나를 대입시켜서 보겠죠. 근데, 음, 이 영화를 모티브가 되신 그 아무튼 그분 여튼. 그 포크송 가수분이 보셨으면 어떠셨을까? 자신의 삶과 뭐 완전히 같진 않겠지만, 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봤을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실지 잘 모르겠고 궁금하고 그리고 이 영화의 포크송들이 익숙한 100, 500 miles 이거는 되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요? 아무튼 그러네요. 정말 포크송이 다 거기서인지 정말 다 익숙한 곡들이 많이 나와서 음, 그 포크송을 많이 좋아하셨던 과거 유행이 있잖아요.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도 충분히 뭐 음악만으로도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거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보시면 어떨까. 궁금하네요. 근데, 만약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본다고 쳤을 때, 음, 밥 딜런이 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을 테고, 음,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저건 내 얘기 같아 라고 하면서 좋아하실지, 아니면은
그런 마음조차 그냥 자기 위안일지, 사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혹은 여전히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앞으로 뭐 해봤자 한 50대, 60대 분들이 보신다 쳐도 그분들도 사실 이제 그쵸. 앞으로도 제2의 인생을 어, 사셔야지. 그러니까 언제나 뭔가 나이가 들면 좀 삶을 회고하게 되고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지만 어쩌면 저는 정말 지금과 똑같이 이렇게 괴로워할 부분 괴롭고 이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희는 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음 그리고 저도 정말 나이 들어서 꼭 보고 싶고 가끔 보고 싶을 영화인 것 음, 같고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연말에 처음 봤으니까 음, 연말이 되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한 해 돌아보면서 음. 그런 영화였습니다. 정말 31일이나 1월 1일, 31일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오늘 녹음, 오늘 좀 제가 횡설수설을 좀 한 것 그래요? 같은데, 전혀? 아까 루인의 삶에 대해 얘기하면서 좀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전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제 요즘 기분이, 제 요즘 기분이 뭔가 루인의 표정 같은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루인은 참, 한 번이라도 좀 울기라도 하지 참. 음,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래요. 뭐죠, 이 침묵은? 아, 맞다. 저희 그 방송 31일에 하나 음, 올라갈 거잖아요. 그쵸. 31일 하나 올라가겠죠? 31일에 저희 결산 방송? 뭐가 올라가려나? 근데 정말 뭐 모르겠어요. 여튼 무언가가 저희 네, 넷이 모여서 올라갑니다. 얘기한 무언가가 올라갈 무언가. 것이고 네.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1월 1일 방송은 쉬어가겠습니다. 31일에 올리는데 뭐 1월 1일을. 그쵸. 음, 그 정도야 뭐. 음. 노랑 씨는 녹음 어떠셨나요? 저는 좀 걱정이 완전 다른 얘기를 해서 뭐 물론 제가 요즘 아무튼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있다는. 항상 그래왔지 않나요? 그쵸, 그쵸, 맞아. 그쵸. 아, 맞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이따 하고. 왜냐면 에, 이따가 결산 방송 녹음을, 비밀이야, 왜. 같은 비밀이었어요? 날 녹음한다는 사실. 일주일 아무튼, 후에 올라가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클로징 멘트 해주실까요?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오브와 오후부아.